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바우처 사업이 시작된 지가 된 게 2008년인가 그래요. 2008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 그 사회 서비스국이 생겼어요. 사회 서비스국이라고 생기면서 이 사회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바우처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이 바우처가 뭐냐, 뭐 그때 그런 얘기도 많았고, 바우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적합하냐, 뭐 학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였어요. 이 바우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바우처가 뭔지 모르고, 공무원들도 바우처가 뭔지 모르고, 민간기관의 그 서비스 제공자들도 바우처가 뭔지 모르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중앙정부는 이것을 하려고 하고, 이러는 상태에서 이 바우처를 그 지역에 좀 알려라, 이런 임무를 부여받으면서 이제 그 광주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센터라고 하는 것을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광주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센터는 광주대학교에 만들어서 이제 제가 운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는 순천대학교, 그리고 부산은 부산 사회복지개발원,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이제 이걸 만들어서 부산하고 전남하고 광주 지역, 이 뭐 하나같이 공통점이라고 하면 서울서 멀리 떨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다 이 바우처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시키고, 공무원들하고 민간기관의 제공자들한테 이 바우처를 좀 알려주는 이런 일을 좀 해주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8년도, 9년도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회 서비스나 뭐 바우처나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또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 같고 그래요. 네, 제가 그냥 제가 할 얘기만 하고 나갈 거니까 절대 질문하지 마세요. 답변할 능력이 없습니다. 보면 259쪽에 있어요. 259쪽에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고도성장세가 멈추었고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게 되었다. 저성장 구조는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고도성장기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기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는 뭐 그냥 대충 놀고 그래도 다 취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졸업하고 한 1년쯤 지나가지고는 이제 뭐 동창회 한다고 그래서 모이면은 졸업할 때는 다 백수였는데 한 1년은 다 어디 취업을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였죠. 1980년대 이때까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서울대학교든 뭐 고려대학교든 연세대학교든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도 잘 취업을 못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컴퓨터를 한번 다시 껐다가 재부팅을 시켜보시래요. 저희들 그 기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거기 있는 그대로 일자리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사회적 일자리 그런 얘기하고, 또 들어보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 그 청년사업단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제가 이제 4학년 과목에 그 지역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어가는데,
이제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아니지만 개중에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굉장히 아이들이 착하거든요. 근데 얼굴을 보면 참 착하고 예쁘게 생겼는데 그 졸업할 때가 다 돼가면 걔네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제가 답답해요. 정말. 이 지역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신안, 왕도, 진도, 뭐 장성구례 이렇게 시골에 주로 부모님들이 사시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돈을 정말 못 참아요. 모아서 200만 원, 300만 원씩 되는 등록금을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농어촌에서 돈 10,000원하고 도시에서 월급쟁이들이 받는 10,000원하고 엄청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네, 도시에서 그 월급쟁이들이 받는 돈 10,000원은 쉬워요. 그렇지만 신안에서 시금치 재배해서 뜯어서 다듬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10,000원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액면 가치는 10,000원으로 똑같지만 그 10,000원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노동력 가치는 100배, 10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청년사업단을 이제 복지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6억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이 바우처 사업을 참여하게 하고 뭐 한 달에 90만 원씩, 뭐 100만 원씩, 어떤 학생들은 뭐 4학년 다니면서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3, 40만 원씩 받고 이렇게 해서 다 그런 사업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이 일자리죠. 우리나라는 뭐 유엔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유엔이 1인당 GNP, 유아 사망률, 뭐 문맹률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에서 사는 국민들의 삶의 모습, 만족도는 선진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불만족의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보면 일자리라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경제 성장, 뭐 삼성전자고 현대자동차고 기아자동차고 LG전자고 이런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그 기업들이 뭐 세계적인 기업으로 엄청나게 지금 그냥 막말하면 잘 나가잖아요. 미국에서 그 자동차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충성도, 그러니까 산지 이 차를 구입해서 2년 정도 된 사람들한테 조사를 한 거예요. 다음에 차를 또 산다면 어떤 차를 사겠느냐, 그런 개념으로 충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마케팅에서. 그 JD 파워더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시장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정말 뜻밖에도 현대 기아자동차가 도요다나 포드나 이런 데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그 현대 기아자동차가 충성도가 1위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또 일본의 소니, 뭐 파나소닉, 사뇨 이런 10개 그 쟁쟁한 회사들 다 매출을 다 합쳐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엄청난 기업입니다. 그렇게 큰 기업들이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요. 다 기계가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방법은 결국은 이제 이 사회 서비스 기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회 서비스,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회적 기업, 이것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이 사회 서비스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아까 봤던 데 보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 구조는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변화를 겪게 된다. 서비스업의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과 관련된 생산자와 공공재로 소비하는 사회 서비스의 성장이 뒤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도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의 사회 서비스업 인구는 인구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점점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계를 노동부 자료나 이런 데서 나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한 열 정도, 열이다라고 하면은 이 영국이나 독일 이런 유럽에서 사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고용은 30이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들이 우리나라 앞으로 한 3배 정도가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결국은 이 사회 서비스업 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것이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기계가 뭐 계속 거부를 하는데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되니까 저기 파워포인트 해봤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그냥 책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 260조 아래 보면은 사회 서비스와 바우처의 정의, 목적, 형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 서비스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 서비스는 산업의 분류상 그 서비스업에 속한다. 서비스업은 국제 표준 산업 분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농업과 제조업이 아닌 것을 서비스라고 한다. 그런데 서비스는 4개의 분야가 있는데 생산자 서비스, 유통 서비스, 개인 서비스, 사회 서비스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은 생산자 서비스와 유통 서비스는 기업이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관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또 유통 서비스는 상품, 사람 정보를 이동시키는 데 담당하는 서비스가 유통 서비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택배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유통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정부 개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261페이지의 둘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사회 서비스에 속하는 산업들로 공공행정, 국방,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행정이나 국방 무슨 사회 서비스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표준 산업 분류에 의하면 이렇게 이 사회 서비스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사회 서비스 개념에 대해서는 뭐 광의와 협의로 구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광의로는 공공행정, 국방, 의료 서비스,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고 협의로는 사회적 보호, 지역사회에서 삶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들, 뭐 그냥 소년소녀 가장들도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대명 선생은 돌봄 서비스,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광의로도 정의가 되고 협의로도 정의가 되기는 하는데 이제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쪽에 262쪽으로 넘어가면 그 표 1에 사회 서비스의 유형과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재적 서비스가 있고 삶의 질 향상 관련 서비스가 있는데 공공재적인 서비스는 행정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질 관련 서비스로는 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이런 서비스, 또 간병이나 간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방과후 활동, 특수교육 등 교육 관련 서비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관련 서비스 이런 것들이 삶의 질 관련 서비스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삶의 질 향상 계획단이라고 하는 정부 기구가 있었는데 그 기구에서 정해놓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삶의 질 관련 서비스가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서비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사회적 기업 육성법
2조의 사회 서비스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범위를 시행령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법 그 대통령령에 보면은 교육 및 보건, 보육 서비스, 보건, 복지 서비스, 문화, 예술, 관광, 운동 관련 서비스, 산림, 환경, 집수리, 재활용 등 서비스, 공공장소, 건물, 청소 서비스, 간병, 가사 서비스, 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일반 행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빠져 있죠. 그러니까 노동부 사회적 기업법에서 보면 그 서비스 향상 기획단의 삶의 질 관련 서비스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보건복지부는 그냥 바우처 사업을 사회 서비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협의로 보고 있는 거죠.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게 뭐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우처가 뭐냐? 바우처는 거기 보면 둘째 줄에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지불 인정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복지 서비스 이용 선택권 이렇게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 서비스 이용 선택권, 또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지불 인정권 이런 걸 이제 바우처라고 하는데, 바우처는 뭐 정부도 발행할 수 있고 기업도 발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이 정부가 발행하는 그거죠. 이제 몇 가지 바우처 사업의 특징이 있는데 보면 첫 번째 바우처가 제공하는 구매력은 직접 방식이나 간접 방식으로 제공된다. 식품 구입권이나 문화상품권의 경우 바우처 수급권자가 직접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명시적 지불 방식이다라고 하고, 명시적 지불 방식은 쿠폰, 상품권, 전자카드 이런 것들이 있다. 간접 방식은 묵시적 지불 방식이라고 하는데 예상하는 사람들은 서비스 구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 성인이나 중산층도 어쨌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구매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계층은 구매력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정보도 없었고 과연 이런 사회 서비스를 믿을 수 있느냐, 품질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거죠. 이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사회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서비스국이라고 하는 국을 만들고 이 사회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사회적 위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 보면 전통적 사회적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적 사회적 위기는 이제 빈곤이죠. 사람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또 아프다고 하는 문제, 이런 빈곤과 질병이라고 하는 전통적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은 이제 이 전통적 복지 정책이었는데, 이 현대에 와서 새로운 사회적 위기라고 하는 것, 이 양극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뭐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점점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격차가 점점 심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근로빈곤, 이전에는 그 일을 하면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즘에는 일을 해도 가난하다는 거죠. 아까 이제 시민권층 88만 원 세대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88만 원은 그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생계 비율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또 저출산 고령화도 새로운 사회적 위기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안 낳고 기존의 사람들은 늙어가고, 이게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바뀐 게 이 사회투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회투자 정책이 사회서비스 제도의 도입 배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복지 정책에서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소득 보장을 해주면 되고요.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제도를 해줬으면 됩니다.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면 우리나라 국민의 3% 정도, 15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빈곤층이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복지정책에서는 경제개발이 우선이 있습니다. 재정 우선순위가. 국가가 돈을 투자할 때 경제개발, 그러니까 고속도로 닫고 항만 건설하고 이런 데에 돈을 많이 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전통적인 복지정책은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 주체들 간의 협력, 협치, 이런 말인데, 정통적인 복지정책은 집권 중앙정부가 어떤 표준화된,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부라고 하는 중앙정부가 3%밖에 안 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표준화된,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침한 그 사업 안내, 이런 것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자녀적인 복지, 말하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가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시장에 팔아서 그 소득을 대가로 의식주, 의료, 교육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노동력을 판다는 게 어떤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노동을 대가로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 게 이제 소득을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동력을 팔 수 없는 경우가 이 빈곤층이 되는 거죠. 아까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아동이든 이런 사람들은 노동을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족에 의해서 서비스를 요구 충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가 일종의 베푸는 시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배제, 분리, 수요 관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배제 일종의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나눠서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분리, 그리고 배제, 이런 말이고, 수요 관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10년도에 빈곤층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얼마다 정해놓는 거죠. 그 정해진 돈 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을 책정하고 급여를 해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사회투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 또 근로빈곤층이 많은 이 시대에 어떤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아까 이 물리적 기반이라고 하는 말과 대가 되는 말인데, 이 시기에는 고속도로와 항만건설이 중요하지만, 이런 저출산 고령사회는 사회적 기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적 기반은 여러분들, 사회적 기반이 뭘까요? 사회적 기반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주 시내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무슨 재가노인센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방문 요양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이런 것들 많이 보이죠. 여러분들 일본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다녀보시면 재가 개호지원센터라고 하는 거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회적 기반입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노인이 많아지는, 즉 의존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에서는 이 도로와 항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사회복지 기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투자정책, 이 사회 서비스에서는 이 가구 평균 소득 이하의 국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체 국민의 60%가 이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3%밖에 안 되지만 60%의 국민이 이거를 이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노인 돌보미 바우처나 이런 것들 경우에 4인 가족 월 소득이 530만 원인가 그래요. 네 식구가 53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둘 있는 가정에 아버지가 월급을 530만 원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월급 530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우처, 이 사회 서비스는 이용할 의사만 있으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투자 정책은 분권, 소비자 중심, 납세자 책임 이런 말인데 분권은 전통적 복지 정책에서 가난한 사람들 위하면 중앙정부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분권, 중앙정부는 대략적인 지침만 내립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예산만 따놔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광주시 사회복지과 입장에서 보면 광주시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 광주 남부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럼 남부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들, 복지기관이 돼도 되고, 이 사회 서비스 기업이 돼도 되고, 어떤 기관이 돼도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 단가는 얼마고 20만 원이고 그 본인 부담은 얼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는 그걸 심의를 해서 괜찮다고 복지부에 올리면 복지부에서는 지방정부 기초 구단위에서 심의를 했고 시단위에서 심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되고 있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이 제공하는 안마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투자 정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지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권에 있는 그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정부로부터 받는 일종의 시혜지만 여기서는 4대 바우처 중에 하나의 이 지역사회 투자 사업 이것과 기존의 복지 서비스랑 뭔 차이가 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복지 서비스는 정말 기초수급자 위주의 자산조사 정부가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중앙정부가 기획을 하고 지방정부는 집행만 하는 철저하게 집중식 하향식이었는데 이 지역사회 투자 사업, 이 바우처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소득 이하, 그 다음에 소득이 있느냐, 소득이 있느냐는 건 결국은 본인 부담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그 서비스가 진정으로 필요하냐 욕구,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구조는 이 서비스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조건 공짜였고 정부 지원과 본인 부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만 원짜리 가격이면 18만 원이 정부 지원, 본인 부담이 2만 원 이렇게 되고요. 가격 통제는 그런 중앙정부가 직접 하는 거고 이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하는데 사실 현재는 중앙정부가 아예 다 가격을 통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경제 이고 경쟁이 점점 이 바우처로 하는 목적과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 방식도 지방정부가 기획한다. 아까 남부에서 광주시에서 전라남도에서 이런 지방정부가 기획을 하면 중앙정부는 지원하고 평가하는 분권식이고 상향식이고 이 기존 서비스랑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 다음에 이게 좀 2007년도 자기 그 예산이긴 하지만은 보면 노인들 보험이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상호 도우미, 지역사회 투자 사업 해가지고 하면은 770억 지역사회 투자 사업이 770억 해가지고 한 1,50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1,500억 정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한 34,000개가 창출이 된다고 이 지역사회 투자 사업에서 제일 많이 창출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월별로 이제 복지부에서 통계를 뽑아놓은 걸 보면 얼마나 이용할까 그랬는데 노인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어쨌든 점점 달이 지나가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 예시입니다. 예시인데
뭐 생활환경지원, 아동능력개발, 사회활동지원 그래가지고 생활환경지원 서비스로 주거환경, 가구방역, 놀이터소득, 경마장소득, 건강관리, 영양관리, 노인관리, 정신건강, 돌봄으로 이런 뭐 서비스, 가족여행, 가족문화체험 이런 것들 가족여행이나 가족문화체험 우리 또 지금 청년사업단에서 2억 예산 가지고 가족 영양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이제 뭐 사회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엄마랑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기 어려우니까 어디를 놀러 다니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인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놀러를 많이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놀러 가는 게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이 놀러 가는 거 좋잖아요, 그죠? 예, 아니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되게 여름에 뭐 한 3박 4일 일주일 이렇게 휴가 가는 거 엄청 기대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 직장인들이 다 바라는 바인데 직장인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소득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만 원짜리 정부가 바우처를 만들어서 이런 서비스를 해주니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발달, 아동 체험 이런 것들, 자동 중학교, 장애용품, 대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보면 그 인터넷에서 그냥 소셜 서비스 이렇게 치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그런데 이제 1차 심사에서 제외되었던 사업 그래가지고 뭐 유사 중복 사업 그래가지고 경로당 지원 방과 활동 뭐 노인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심사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가 사업 제안서를 내면 복지부에서 심사를 할 때 그 심사에서 제외됐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효과 비율.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게 시장이 형성되지 어렵다. 라고 하는 건 제외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수기 대회, 정수기 대회 다 하고 있잖아요. 무슨 뭐 민간업체들 하고 있고 교복 지원, 뭐 애완견 분양 이건 정말 황당한 거예요. 황당 시츄에이션인데 하여튼 대단히 기발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택시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시비 10,000원 나왔는데 8,000원은 국가에서 내주고 2,000원 돈을 부담하라는 부분이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시행 중인 사업은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뭐 많잖아요. 무슨 지금 댄스 교실, 관광관련자 이런 것들은 다 제외했다고 하고 수요자와 공급기관이 동일한 사업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천시 내성마비 어머니 회의에서 내성마비 아동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자기 아이들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수요자와 공급기관이 동일한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시도별로 여기 서울 부산에서 이렇게 쭉 지역별로 통계를 내놨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생활하는 아동력 이거를 이제 이것도 지역별로 통계를 내놨던 거고요. 뭐 어쨌든 시장 서비스 시장이 어느 정도 됐느냐 보면 수요자들이 한 3만 명 있더라. 또 공급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공급기관이 한 2,400개 정도가 되고 한 19,000명이 종사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들이 좀 다양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보면 뭐 대학에서도 나서고 있습니다. 공주대 체육학과 또 순천대 피아노학과 이런 데서는 이 대학은 다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정부든 어떤 데서 지원하면은 대학은 교수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부 산학협력단으로 돈이 들어와서 그 연구하는 책임 교수한테 이렇게 돈 관리를 산학협력단에서 해주는데 공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이 체육학과 학생들을 이용해서 뭐 운동처방 이런 서비스를 해주기도 하고 순천대 피아노학과에서 그 피아노 전공 학생들이 저소득층 혹은 대상자 적격으로 되는 사람들의 아동들에게
주로 이제 이 부정 사용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데에 대해서 정부가 지불을 보장하는 서비스 이용권,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국가가 서비스 제공 기관은 뭐예요? 그냥 복지기관이잖아요. 복지기관들에게 운영비 보조금을 지고 복지기관이 이용자들, 그 아동노인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랑 이용자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우처에서는 국가랑 이용자가 굉장히 이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는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주게 되고 이용자는 그렇죠. 거꾸로네. 이용자가 아까 그 가구소득 60% 이하 이 사람들이 지자체에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지자체는 읍면동사무소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은 이 읍면동에서 그 자격 그걸 하는 거죠. 적격을 말합니다. 대개 의료보험료를 얼마 내느냐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은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 이용권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비스 제공기관 뭐 예를 들면 그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이 되고 2008년도인가 어떤 이지역의 어떤 기관에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할 거니까 좀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었어요. 갔더니 이제 거기 기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 서비스 기관이었는데 이 바우처가 도입이 되면서 그분이 재직하는 기관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그냥 우리 복지기관에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또 돌봄 바우처도 우리가 다 하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기존의 이 사회복지기관이 아닌 개인들이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기존의 복지기관들을 이용 안 하고 훨씬 잘하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을 이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기관 입장에서는 이용자가 없게 된 복지기관은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부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좀 알고 싶어서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받은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국가로의 비용을 청구하죠. 뭐 활동보조 연령 했으니까 그걸 해달라고 청구하고 국가는 비용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기존의 서비스랑은 굉장히 큰 국가와 이용자가 직접 이런 관계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바우처 제도는 현금과 현물의 중간 형태입니다. 특정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점에서 현금 제도와는 다르죠. 그리고 소비자를 하여금 다수의 공급자 중에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게 한다는 면에서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할 때 점점 기준을 확대하겠다. 뭐 가구소득의 60% 이렇게 얘기해서 했는데 점점 확대해서 65%, 70% 해서 보편적 서비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사회복지 서비스는 철저하게 선별적 서비스잖아요. 그죠? 국가가 정한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만 주지 않습니까? 그게 선별하는 거고. 이건 우리나라 국민이 누구나 다 이용하게 하자. 그 다음에 본인 부담 금지를 도입한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장애인 활동 보조가 한 달 서비스 이용 시간이 60시간이었잖아요. 60시간이면 그냥 그거를 하루에 8시간만 따지면 얼마죠? 한 7일 정도 되죠. 7일 정도만 이용하고 나머지 한 20일은 이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20일은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부담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더 내고 더 이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추가 구매고 여론 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가능하고요. 복수의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최소한의 경쟁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인력부대 훈련시키고 제공하는 품질에 대해서 품질 관리하자. 그리고 전자바우처로 해서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공급자 지원 방식 기존 서비스고 요건 이제 수요자 바우처 지원 방식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우처 제도로 하면 뭐가 좋으냐?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즉
비용 부담은 정부가 하고 서비스 생산 전환하는 것은 민간이 함으로써 전자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다. 또 정부가 독점하는 서비스 공급을 바우처를 통해서 민간 진입자들이 다양하게 진입할 수 있으면 있게 한다. 그리고 공급자 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자. 어쨌든 이 생산 효율성과 분배율성 그리고 바우처 지급을 통해서 특정 계층의 서비스 구매력을 높여서 공공 복지를 증진한다. 이런 목적이 있고요. 그런데 바우처 제도가 지금까지 보면 꼭 좋은 것 같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자 간의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쟁에는 서비스 유인이 위한 일종의 지나친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들 보면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 되면서 어떤 뭐 주간 보호소나 단기 보호소나 이런 노인 요양시설 같은 데서 이렇게 예를 들면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 기관 홍보를 한대요. 우리 집에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집에 시설 이런데 방은 이렇고 화장실은 이렇고 주변에 잔디같이 어떻고 물리치우게 받고 광고를 한다고. 왜냐하면 그게 광고를 해야 나중에 내가 등급 한정을 3등급, 2등급 한정 왔을 때 자기 기관을 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등급 한정 받은 노인들로부터 선택받으려면 그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끊임없이 이 기관의 시설을 개보수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게 아니고 이쪽에 그냥 끌어모기 위한 경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잘못된 공급자가 성장하면 바우처에 의해서 공급자 보호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서비스를 못하는 공급자들이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선정이 되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정서장애아동 치료시설, 치료 서비스 이런 거로 2천만 원이 어떤 구청에 내려왔는데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도 있고 그런 서비스를 해본 경험이 있는 기관이 이 공급자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전혀 다른 기관이 공급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이들은 피해를 보고 그 공급기관만 계속 정부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우처가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또 경쟁에서 도태되는 공급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 공급기관을 그동안 어쨌든 인프라로 양성을 했으니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결탁으로 정책 효과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그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결탁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대요. 요양보호사가 이 기관에서 정을로 옮기면 그 요양보호사가 돌보던 노인네들도 다 데려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웃기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수혜자에게 낙인감이 있을 수 있다. 영시적 바우처, 아까 얘기했던 문화와도 상관 영시적 바우처는 직접 바우처를 제공하는 건 아닌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보육료 이게 제일 크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무시적 바우처고요. 한국 바우처는 그 월급쟁이들 나중에 그 연말정산에서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한국 바우처입니다. 그 현금급여, 현물급여 바우처 세 개랑 볼 때 현금급여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소비 형태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독거노인 할아버지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로 현금급여 돈을 100만 원을 드렸는데 이분이 밥을 해 자시는지 소주를 사다가 자시는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현물급여는 소비자 선택권이 없어요. 옛날에 생활보호법 시절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쌀보리쌀 그죠? 이건 죽어난 사람 먹어야 되잖아요. 선택권이 없어요. 정부니 맛없는 정부 몇 년씩 먹어야 돼요. 대신 소비 형태를 통제할 수 있죠. 이게 절대 소주 사다 먹자 그런 게 있어요. 바우처는 선택권도 있고 소비 형태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급자가 경쟁도 유발할 수 있고 바우처는 이렇게 전자바우처, 종이바우처, 묵시바우처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아까도
나왔지만 종이 바우처는 산모 쪽을 보기만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 전자 바우처로 돼 있습니다. 전자 바우처라는 모니터링이 실시간 관리된다는 거 아시죠? 이 전자 바우처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는 신용카드랑 똑같거든요. 신용카드를 카드 단말기에 긁으면 그게 그 서울의 방배동에 있는 서비스 관리센터에 바로 받아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관리되고 이건 오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또 서비스 질 향상 아까 여러 기관들 간의 경쟁을 하면서 질 향상이 될 수 있고 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가 용이하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우처가 처음 도입될 때는 국민도 모르고 공무원도 모르고 인간기관도 모르고 교수들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돼가지고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지금 작년까지는 청년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 가족 역량강화 사업, 노인 생활향상 사업, 아동 야간보호 사업 이거를 다 공짜로 해줬어요. 네, 올해는 이게 바우처로 바뀌면서 장단이 다 생겼잖아요. 아까. 근데 그 노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노인들은 역시 자기 주머니에서 돈 10,000원 꺼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가지고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가족 사업이나 아동 사업은 굉장히 수요가 많아졌어요. 저희가 83명이 정원인데 한 10명 정도가 모집됐습니다. 어쨌든 그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추가 구매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본인 부담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보조금 유통의 투명성이 대단히 우수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까 그 국가가 사회복지기관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동안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헌 인정하면서도 뭔가 조금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은 전혀 전자바우처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형태죠. 이 다음 드렸던 얘기고요. 이게 전자바우처거든요. 이게 똑같이 생겼죠. 여러분들 그 주머니에 있는 신용카드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를 그 가족이나 노인이나 아동 개인들이 다 소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그 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할머니 주세요. 그래가지고 카드 단말기가 긁으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서울의 그 서비스 관리센터로 바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산망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전자바우처 흐르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아이를 안고 있는 산모나 할아버지가 동사무소, 이게 지자체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에 나 이런 서비스, 나를 돌봐줄 수 있는 도우미를 보내주시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적격성을 판정을 합니다. 이건 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 건강보험료가 판정을 했고요. 그게 되면 이 시군구 전산망에 올리면 여기에서 바로 그 서울의 그 전자바우처 관리센터, 서비스 관리센터로 바로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은행 전산망을 통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국민은행이 바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이용자 본인이 아까 자부담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은행에 갖다 내야 돼요. 내고 그러면 이제 이 은행에서 이런 카드가 바우처 카드가 이 노인이나 사모에게 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제 처음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카드가 온 것을 노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노인들이 이제 아들한테 전화가지고 얘야 뭐 카드가 왔는지는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들은 또 이 바우처가 뭔지는 모르니까 어머니 그거 필요 없어요.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려서 재발급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국민은행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민은행이 없는 데가 한평군데요. 왜? 한평군에서 이걸 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바우처를 이제 점점 그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해야